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에 포착하기도 어렵고 학대 정황을 잡아낸다고 해도 허술한 법망으로 사후 관리도 쉽지 않은데요. 네. 반복되는 아동학대 방법 없는 건지 이 시간 전문가 모시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아동학대 사건, 저희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회적 문제로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인 건데 저희가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관장님께서도 이런 피해들을 좀 줄이기 위해 쓰고 계신 거잖아요. 먼저 몸담고 계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있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67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이라 그래서 거기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가지고 연차 보고서를 쓰고 정책 제언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교육과 홍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에게 표준 업무 지침을 드리고 또 그거를 교육해서 이제 모든 업무에서 같은 수준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좀 만나게 되는 학대 관련 사건들은 사실 좀 소수에 불과하고 관장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아동학대의 70% 이상이 친부모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좀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이유로 친부모가 아동학대를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를 내 소유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이고 그 아이를 존중해서 아이를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아이는 맞아서라도 뭔가 잘못된 행동을 고쳐줘야 된다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또 좀 더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부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갈등을 가장 어리고 나약한 아이에게 투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투사를 하는 거군요. 네.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내가 낳은 아이지만 내 소유라고 보기도 쉽지 않은 거고 또 그리고 또 약한 아이에게 또 약하니까 이제 그 분풀이를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최근에 그 5세 아이가 인천에서 숨진 사건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남의 가정사라서 또 주변 이웃이나 경찰도 그렇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강제로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 상당히 좀 한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사전에 이게 학대 정황을 좀 포착하는 시스템이랄까요?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거지요. 사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가정 안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 거죠. 특별히 아이들은 이 상황이 학대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주변에서나 아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주는 그 신고 베이스에서 저희가 업무를 생각하고, 사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가정 안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 거죠. 특별히 아이들은 이 상황이 학대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주변에서나 아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주는 그 신고 베이스에서 저희가 업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정황을 포착할 수 없느냐? 아니요,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빅 데이터를 돌려서 아이가 양육수당을 안 받았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건강검진을 안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 가정이 또 혹시나 단전 단수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아주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41개 정도를 돌려서 고위험군이라 그래서 2만 명 정도를 그 분기별로 이 지자체에서 우선 먼저 나가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혹시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상황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어서 사실 사전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복지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후 관리가 들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개입이 되고 나서 이 가정 안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들어가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가정 방문이라고 흔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행위자가 거부를 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제일 그렇죠. 한계점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이 빠르게 좀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 아동복지법에는 행위자는 상담 교육 명령, 그러니까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을 충실히 잘 이행해야 된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거를 거절해버리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좀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도 많이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좀 아이가 직접 내가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신고 의무자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좀 어떤 분들입니까? 사실 신고 의무자라는 직군이 24개나 되고요. 아이들하고 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분들. 학교에선 선생님,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 그리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자주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의료적인 환경 안에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아동복지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게는 신고를 하는 상황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학대가 의심이 되면 네. 반드시 신고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고, 이 신고 의무자이시거나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도 신고를 했을 때 이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법으로 딱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힘든 거는 아까 조선 앵커 말대로 네. 아이가 실제로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렇죠. 뭐 그런 뭐 과정도 잘 이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후환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주의를 준다 하면은 앞에서는 부모 입장에서 안 하겠다 하면서 또 독립된 공간에서 있을 때는 또 그것이 그럼요. 무서울 수 있어서 얘기 안 하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뭐 이건 어떻게 좀 요원해 보일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 그 지킴 콜이라 그래서 바로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누구인지도 나오지 않도록 하고 앱을 깔아서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또 여러 가지 이 아동 학대가 어떤 건지 예. 이럴 때는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 많이 교육을 하고는 있죠. 그렇군요. 자, 부모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교육도 일단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니까요. 이게 뭐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인식이 바뀌고 아이를 더 아끼는 마음이 생겨야 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텐데 상담 외에도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뭐 시스템적으로 개발된 게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는 처벌도 강화해야 되지만 교정하고 교화하고 교육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어찌 됐건 아이는 가정 안에서 키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가는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원가정 보호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혹시 이게 사건으로 진행까지는 안 되지만 예. 부모님들에게 아이 양육이나 아이를 이해하는 거나 아이의 발달 과정들을 잘 설명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요 또래 시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주로 보이니까 이럴 때 화만 내지 마시고 아이의 양육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또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 중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네, 꽤 네. 많이 있습니다. 있더라고. 예, 예.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어쩔 때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어느 상황에서 아이에게 분노를 느끼는지 참지 못하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내가 직면하면서 그럴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분노를 삭히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가리키고 있고요. 혹시나 또 이제 원가정이 아니고 정말 아이가 이미 이제 개입이 좀 강하게 되어야 해서 아이가 분리되어 있다면 네, 네. 이제 이 아이는 사실 18세까지 시설에서 자라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가정에 재결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아이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상담도 하고 또 부모도 아이를 맞이하려면 좀 준비가 되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준비들을 시켜서 원가정에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진행이 되고 일회성이 있습니다. 아니고 네, 반복적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드시 가정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반겨서 그런 것들을 사실 같이 논의하고 같이 교육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학대가 일어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출동을 하거나 개입을 시작하면 그렇죠. 어느 기관에서 맞느냐, 왜 내가 이런 교육을 너네 기관에서 받아야 하느냐라고 먼저 화부터 내시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겠네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좀 엄격한 체벌 이런 부분을 좀 사랑의 매라고 이제 둥글려서 말하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네. 그 안에도 분명히 좀 학대도 포함이 됐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모의 징계권이 민법으로 보장돼 있다라고 하는데 사랑의 매를 아동학대로 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사실 그 민법의 915조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고 부모가 아이를 교화하거나 뭔가 교양을 잘 갖추게 하기 위해서 때려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체벌이 시작하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체벌은 한 번이 어렵지 점점 더 강해지고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리 지르다가 그다음 매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 매가 처음에 한두 대인데 나중에는 막 우리 학대 이 사건들을 보면 집 밟기도 하시고 점점 늘어나는군요. 네, 그렇게 강해지는 경향들이 꽤 있어서 이 훈육을 빌미로 이 가정 안에서 학대를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NGO 단체 많은 단체에서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캠페인을 할 정도로 사실 이렇게 보호자가 아이한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아동복지법에서도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체벌에 의한 훈육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하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잖아요. 그 이웃집에서 만약에 좀 뭐 체벌이 강도가 약간 강한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금지하는 움직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제일 먼저 스웨덴이 1979년에 가정 안에서 체벌을 금지했고요. 독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58개국의 나라들이 이미 집에서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엊그제 사실 19년 6월 달 일본도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처럼 아이를 사랑해서 내가 훈육하다 보니 좀 과했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학대 행위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때려서 아이를 가르치는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고민하시고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키즈 유튜버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좀 정신적 학대가 쟁점이 되는데 일부 아동들은 실제적으로 좀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아니요,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이의 안전이나 인권에 침해되는 그런 그 화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더 아이 안전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인권을 고려한 콘텐츠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기준이 좀 마련돼서 보도와 관련된 공급 기준들이 좀 더 빠르게 만들어졌으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한테 홈과 하우스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홈은 뭔가 더 품어주는 곳이다. 네가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가정이 더 위험한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학대를 받으면 자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맞아도 되는 사람. 그러로 인해서 자기 어떤 존중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게 만약에 성인 됐을 경우에 아이를 낳게 되면 학습 효과라는 게 무서운 것이 아이들에게 똑같이 난 그러지 않을 거다 얘기를 생각을 하지만
똑같이 간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이걸 좀 악순환을 끊어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학대의 악순환이라는 부분인데 대부분 행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도 과거에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아이의 양육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폭력으로 양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폭력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교육과 이 홍보 매체들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홍보만 할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어떤 대안들이 있느냐 부모 교육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이런 콘텐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학대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과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드시 가정 안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가서 이런 교육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빠르게 완비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